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제가 오늘 수업이 엄청 많은 날이라 제가 월수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이 좀 많은 날이라 몸은 좀 지금 피곤해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은 더 또렷또렷해진 것 같아서 강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 전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비대면이라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슬라이드를 한 1년 동안 좀 그 진행이 된 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어, 크게 강의 내용은 일단 앞쪽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준수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기술 화두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더 이렇게 뭐 가마솥 끓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사실은 좀 본질적인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인공지능의 좀 본질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메디앙이라는 좀 조그마한 한 10명 조금 넘는 그런 IT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 업체가 저희과 이제 졸업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랑 친하고 그래서 뭐 중기청 과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했던 그 농산물 수요량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요걸 했거든요. 이제 사람 추적 기술이 있죠,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로컬 푸드 매장에 고객들의 어떤 동선을 분석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1년 전에 이제 출간한 책인데, 비교적 좀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내용도 최신 내용을 많이 담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공학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책을 꾸몄고요.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론하고 실습을 좀 균형을 맞췄고,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보면 이 책의 파워포인트하고 그다음 이 책의 소스 코드가 꽤 많은데 다 있거든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 녹화를 했어요.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오일석 인공지능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먼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한 200년 전 얘기예요. 요 에이다라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심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서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분이 베비지라는 세계 최초의 이제 컴퓨터를 설계한 분, 실제로 만들지 못했고요. 이때는 뭐 전기라는 것도 사용이 안 되던 시대니까 뭐 기계식으로 사람 힘으로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러면서 그 어, 기어가 돌면서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뭐 이런 톱니바퀴죠. 톱니바퀴 돌면서 계산을 하는 뭐 그런 기계인데 실제로 정밀기계 기술이 당시에 좀 낮아가지고 실제 제작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든 기계고, 놀라운 것은 메모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 인풋 장치가 따로 있고, 출력 장치가 따로 있는, 이게 현대식 컴퓨터의 모형을 대체적으로 갖춘, 이제 그런 설계도라고 그래서, 이제 베비지를 컴퓨터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 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그 이 에이다라는 분이 그 컴퓨터 이름이 이제 해석 엔진인데 해석 엔진은 숫자 이위 것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음과 음조를 해석 엔진을 표기에 맞출 수 있다면 해석 엔진은 꽤 복잡한 그걸 작곡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1843년도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또는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이제 1900년 들어서 이제 전자기술이 나왔을 때도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은 계산이었거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다들 목적이었는데 이 시대에 벌써 그 음악 작곡 같은 것까지 이렇게 예견을 했다는 것은 이제 대단한 통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여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실제로 이제 지능은 전혀 없는 이런 광물에서부터 뭐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분, 뭐 그러고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긴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고요. 얘는 가장 단순한 이제 그런 그 생물인데 그냥 뭐 한 1mm나 되는 이런 원형 생물인데 얘도 사실 지능이 있죠. 그 주위를 인지도 하고 그 인지함에 따라서 뭐 먹이 활동도 하고 생식 활동도 하고 뭐 어떤 지능적인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긴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알파고가 그 바둑을 그 인간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세돌을요. 그러면 과연 이 알파고를 지능 이 수준에서 보면 이 아인슈타인 기준으로 이거 오른쪽에다 갖다 놓아야 될지 왼쪽으로 갖다 놓아야 될지 좀 헷갈리죠. 어느 쪽에다 갖다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이요. 왜요? 예. 얼추 맞으신 것 같은데 완전 또 정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사람도 그 좀 알고리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박혀 있다가 그것이 이제 창출이 되면서 이제 다음 수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컴퓨터가 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나 사람이 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건데 이제 이 왼쪽에다 둬야 되는 게 확실한 게 그 이 알파고는 바둑 두는 거 빼고는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뭐 오만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이세돌이 바둑을 두면서도 뭐 주위 사람도 인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알파고는 바둑만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그 위크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롱한 인공지능은 그 사람처럼 그냥 모든 과업을 다 하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표정도 보고 뭐 반응도 보고 내가 한 얘기를 지금 내가 잘했는지 또 뭐 되새김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종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즉시 또 거기에 반응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능은 그 종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게 그 강한 인공지능이죠. 근데 지금 그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괜히 그냥 매스컴이나 또는 이제 인공지능 하는 학자 중에서도 좀 들떠가지고 뭐 이렇게 막 너무 강조해가지고 무슨 막 그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 뭐 오면 어쩔까 그러면서 막 앉아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토론이고요. 그냥 그 특정한 일을 한 가지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죠. 바둑만 둘 수 있다든지 또는 영상을 처리해서 사람을 계속 트래킹을 한다든지 그런 한 가지 과업에만 그 특화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이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어떤 특정한 그 과업에 대해서는 사람 성능을 뛰어넘는 것들도 지금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꽤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 역사를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은 이제 그 인공지능 겨울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1950년대에 이게 이제 최초의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꽤 그 센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 다트머스 대학에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해가야 되냐, 그다음 우리가 연구를 하면 어떤 결과가 그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려서 나올 건지 이제 그런 걸 토론도 하고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는 뭐 사람을 흉내내는 어떤 가상의 인조인간 이런 건뭐 사이버네틱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보다는 사이버네틱스나 이런 말을 썼으면 그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너무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과장된 용어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꼴을 당한 것 같은데, 한동안 인공지능이 1950년대부터 한 10년, 20년 호황을 누렸죠. 지금 호황을 누르듯이. 그러다가 그 73년부터 1차 AI 윈터, 겨울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윈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연구비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분들이 뭐 다른 연구,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떠났고요. 그 다음에 더 또 연구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또 다시 좀 살아났는데, 또 2차 인공지능이 또 87년에 한번 또 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이제 인공지능이 겨울이 왔다고 이렇게 보통 보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뭐 그냥 약간 소강 상태로 이렇게 좀 지속이 되다가 뭐 그렇다고 완전히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러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써가지고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그런 그 응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그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렇게 새로 나왔죠. 근데 이게 옛날에 비하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시스템을 만들면 이 시장으로 잘 못 나왔죠. 그래서 그 대학 연구실에서 한 프로토타입 정도가 돼서 뭐 시연을 한다든지 또는 간헐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쓰이다가 뭐 이렇게 좀 죽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는 그 성능이 확 한번 점프를 해가지고 어, 잘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음성인식 같은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그 뭐 있잖아요. 뭐 테레비 틀어줘. 뭐 35번 채널 뭐 이렇게 하면 그 잘 알아듣거든요. 뭐 챗봇 같은 것도 그러고 또 그 머신 트랜스레이션, 그 언어 번역하는 거. 그 한국어 영어에 관한 한 그 네이버에서 만든 파파고가 구글 트랜스레이터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저도 이제 그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그 까다로운 표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거기다 넣어보거든요. 그럼 나오면 꽤 해요. 근데 그걸 약간 수정을 하면 쓸만해요. 음. 대학원생들은 영어 좀 약한 학생들은 더더욱이나 그 파파고를 엄청 잘 활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시장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게 그 예전엔 굉장히 비싼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웹이나 이런 데 오픈돼 가지고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됐고요. 그죠. 뭐 또 쭉 있어요. 뭐 파이썬 언어.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다 코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재밌게 볼 만한 게 어, 챌린지. 이게 자율주행 챌린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열린 게 2004년이네요. 미국의 다파라고 우리나라 연구재단 비슷한 그런 그 연구비를 나눠주는 그런 기관인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으로요. 뭐 그런 대회를 열고 그랬는데 1위에서는 한 200 몇 킬로를 그 가야 되는데 뭐 다 10 몇 킬로 뭐 이렇게 가다가 어디 이렇게 막 그 계곡 이런 데 쳐박고 그래가지고 완주를 한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 차는 지금 빠졌구나. 그 다음에는 완주한 차가 여러 대가 생겨요. 1년 새 그냥 팍 발전을 하고 그래서 2007년에 조금 더 어려운 얼반 챌린지 이런 이제 도심을 달리는 걸로 그 하고 여기서도 완주하는 차들이 여러 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서 이거 돈 되겠다. 미래 기술이다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판단하기에 대략 한 2단계 내지 3단계,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있거든요. 0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해서 정말 그냥 자고 가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단계인데 5단계는 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은 한 2에서 3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 요즘 그 여러분들이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거 사면 그 기본으로 그 이제 장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2, 3단계는 그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 이런 어떤 그 노력 덕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그 임팩트가 크죠. 특히 이제 그 일자리의 문제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인 나라예요. 로봇 밀도는 그 인구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나 되는지 뭐 이걸 가지고 재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거의 그 하위였다가 그 언제부턴가 그 1위를 차지하고 작년인가 그 싱가포르 때 그 뺏겨가지고 이제 2위였는데 지금은 또 다시 1위를 탈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괜히 이제 인공지능을 너무 이렇게 그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 일자를 다 몰아내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런 충격파가 기술 때문에 생긴 충격파가 그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테레비가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테레비라는 게 나왔다고 보세요. 그래서 막 그 어떤 선만 연결을 하면 거기서 막 그림이 막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막 천지개벽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TV라는 것이 나와서 막 대중화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충격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인공이 나와서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테레비가 더 충격파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기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건물, 고층 건물 짓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어떤 건축 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공법 같은 게요. 그러듯이 이제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규칙 기반 방식으로 보통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능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던 거고요. 근데 규칙 기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요런 필기 숫자를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 이 속에 규칙이 들어 있잖아요. 뭐 1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그 이렇게 그 그냥 스트레이트한 어떤 획이 쭉 내려가는 거고 3자 같으면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둥근 호가 하나 있고 밑에 또 하나 있고 중간에 폭 그 꺼져 있고 있던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룰이. 그래서 사람이 그 필기 숫자를 잔뜩 모아 가지고 이걸 관찰을 하면서
그 룰을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프로그래밍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규칙 기반 방법인데, 이제 규칙 기반 방법으로 그 인공지능을 만들면 여기까지는 돼요. 막 노력을 하면 뭐 90%, 92%막 맞춰요. 그래서 만자 집어넣으면 뭐 그중에 한 92%막 맞추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람이 쓴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카메라로 취득한 무슨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 마이크를 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녹음한 거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변화가 심하거든요. 심해요. 노이즈도 많고. 뭐 예를 들면 문장 같은 것도 보면 막 5만 가지 비문들도 있잖아요. 주어 수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지금 상황에서 저 사람이 비문을 얘기를 해도 아, 이런 상황이니까 아, 저 사람 이런 말 하는갑다 하고 그 넘겨짓기도 하고 뭐 추측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이제 그 룰을 어긴 애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 기반 방법을 버리고 이제 기계학습 방법으로 이제 전이를 하는 거죠. 기계학습 방법에서는 이런 그 발생하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거예요. 뭐 필기 숫자 같으면 은행 같은 데 사람들이 전표에다 막 쓰잖아요. 그것을 영상 처리를 써서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그 봉동에 가보면 전라북도 우편 집중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모든 우편물이 일단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자동 인식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놈은 서울로 갈놈, 부산으로 갈놈, 대구로 갈놈 거기서 이제 그 자동 구분을 해주면 이제 트럭이 싣고 뭐 가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이제 그 인식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서도 그 떼낼 수가 있죠. 필기 숫자를, 우편번호 이런 데서요. 그래서 그것을 수만 자, 수십만 자, 수백만 자를 모은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죠. 얘는 너는 0, 너는 0, 너는 1 이런 식으로 정답을 붙여주면 그 정답이 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계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제 그 학습된 프로그램은 새로운 어떤 그 새로 발생한 패턴을 넣어주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3은 3이라고 그러고 8은 8이라고 이제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이고 규칙 기반 방법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촘촘하게 이제 규칙을 만드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에서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그 빼놓지 않고 커버리지가 넓게 그 수집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정답, 레이블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꼼꼼하게 정확하게 붙여주느냐. 그래서 이 데이터 싸움이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 기계학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데이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최근에 이걸 해가지고 AI 허브라는 지금 사이트에다 잔뜩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이제 그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이 테드 좋은 강연이죠. 보통 뭐 짧은 건 뭐 7분, 뭐 긴 건 15분인데, 굉장히 정제된 그런 비디오들이 많으니까, 한번 그, 여기 가보면 그 인공지능 관련한, 그 추천 그런 테드 강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인공지능. 그래서 요게 유튜브에 공개가 돼서 무료로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 지금 이제 시즌 1이 나와 있는데 8편이 거의 들어있어요. 이제 주제별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 기반 방법을 버리고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는데 기계학습 속에서도 또 5만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델들이 있는데 신경망 모델이 이제 가장 그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성능도 좋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지금 인공지능을 뜨겁게 만든 딥러닝도 그 신경망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 모델을 좀 소개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두뇌라고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 10의 11승계, 그 10의 구승이 10억이니까 10조개인가 보네, 10조개. 10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런이 들어있고요. 중요한 것은 뉴런마다 다른 뉴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1000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밀집이 되어 있는, 밀집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이게 다 어떤 케미컬이 흐르면서 그 연산을 하고요. 그래서 신호를 다른 뉴런을 받고 연산을 하고 결과를 여기를 그 통해서 보내는데,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어떤 그 화학 물질이 여기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도 하고, 여러분은 여기 보면서 글자도 있고 그림도 인식하고 제 얼굴도 보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케미컬이 흐르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신경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도 그냥 머신 이렇게 보고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기계처럼 어떤 화학물질이 흐르면서 뭘 하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쭉 신경망도 이제 역사가 있는데 43년에 아주 원시적인 모델이 나오고 58년에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얘가 그 초창기에서 가장 이제 성공적인 그런 모델인데, 당시에는 지금 인공지능이 그 되게 핫했을 정도로 요 퍼셉트론이라는 게 뭐 매스컴이나 학계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얘는 굉장히 원시적인 신경망이거든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그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결정타를 맞고 이제 퇴조를 하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설쳐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수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반박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실제로 그 69년에 이 저서로 인해서 이제 퇴조를 하는데, 그 아까 1차 인공지능 겨울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요것만이 원인 아닌데 얘도 이제 그 일조를 했다고 보통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86년에 그 룸메라트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얘를 이제 다시 살려내죠. 살려내죠. 그래서 층을 하나 더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성능을 팍 높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90년대에는 신경망이 아닌 SVM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여기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얘가 나와가지고 또 한 시대를 풍미를 그런 기계학습 모델인데, 얘는 이제 신경망하고 좀 다른 계열이에요.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건데, 얘한테 이제 신경망이 이제 밀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신경망이 그 요 SVM을 밀어내고 다시 이제 인공지능의 주류로 등장을 하죠. 아이디어는 층을 늘린 거예요, 층을. 그래서 지금 제가 층을 자꾸 얘기하니까 도대체 층이 뭔가 그러는데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퍼셉트론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노드가 있고 노드가 에지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람 그 의사가 그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혈당도 재고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치를 재가지고 그걸 보고, 당신은 뭐 이런 환자군에 속하니까 뭐 이런 약을 드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이게 딱 봤더니 정상인이에요. 그러면 걱정 없이 마시라고 이제 집에 가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냥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이제 얘가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특징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가령 이게 뭐 혈압, 뭐 혈당, 얘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개의 수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인공지능에 저걸 이제 보통
피처라고 부르죠. 피처. 특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5개의 수치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 5개의 피처가 퍼셉트론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중치 값이 있는데 이 가중치 값하고 이 피처 값을 곱해서 이게 서로 해당되는 곱해서 다 더하거든요. 다 더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출력을 이렇게 내줘요. 이게 그냥 그 퍼셉트론이에요. 퍼셉트론. 그 이제 그놈을 이제 수식으로 쓰면 뭐 시그마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요것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얘가 인식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예제예요. 그래서 그 4개의 샘플이 있을 때 가중치를 마이너스 0.5, 1, 1 이렇게 주면 00은 마이너스 1, 01은 1, 10은 1, 11은 1. 뭐 혈압이 0이고 뭐 어떤 구간을 나눠서 뭐 어떤 구간에 속하면 0, 뭐 혈당량은 어떤 구간에 속하면 0.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정상인, 1은 그 환자,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데이터죠. 그리고 여기 가중치를 마이너스 0.5, 11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기다 00 집어넣고 인식해보고 01 집어넣어서 인식해보고 10 넣어가지고 인식해보고 11 넣어서 인식을 해보면 4개를 다 이거 이제 맞춘다는 거죠. 환자는 환자로, 그 정상인은 정상인으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모델인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필기 숫자 같은 게 있으면 필기 숫자도 여기 이제 노드가 2개뿐이 아니고 막 60 몇 개, 이제 100 몇 개 이렇게 되겠죠. 필기 숫자를. 그래서 그놈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 학습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필기 숫자를 집어넣으면 3을 딱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층이 2개뿐이잖아요. 입력층하고 출력층 층이 2개뿐이죠. 그래서 너무 원시적인 신경망이라 필기 숫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뭐 99% 이렇게 안 돼요. 근데 90% 넘어요, 이게. 90%. 물론 실용화는 못해요. 90% 가지고. 뭐 필기 숫자 넣었는데 한 10자 중에 한 자 틀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편번호 인식기나 이런 걸 만들겠어요? 못 쓰죠. 근데 그 변화가 심한 그런 그 필기 숫자도 한 90% 이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얘를 계속 그 뭔가 개선을 하면 그 쓸만한. 이게 이제 그 퍼셉트론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쟤를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학습 알고리즘인데 이것은 제가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학습 알고리즘은 그 여러 가지 어떤 또 기술들이 필요해요. 기술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학습하는 거 좀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수영을 새로 배운다고 그러면 수영장에 맨 처음에 갔어요. 그러면 팔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팔을 돌리는 속도는 어떤지, 발차기는 발을 곧게 펴고 해야 되는지, 꺾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이제 대충 이런 걸 그 설정을 하고 수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0중 8구 성능이 엄청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이 점수를 내가 수영을 해서 그 이동한 거리라고 치면 처음에는 뭐 한 3m나 5m나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막 허부적거리고 그러겠죠.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그 요소들을 그 수정을 할 값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팔 돌리는 속도를 너무 빨랐나?
좀 늦추자. 각도는 좀 늘리자. 거리는 좀 줄이자. 그래서 그 수정을 값을 찾은 다음에 그 수정을 값을 가지고 갱신을 하는 거죠. 더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값이 나오면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수용을 해보고 또 점수 계산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델타 W를 계산하고 또 갱신하고 반복하고 어느 순간이 돼서 이게 막 25m를 갔어요. 그러면 그 루프를 빠져나와서 그 동작을 기억을 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다음에 와서 또 그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피스톤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는 그 이 가중치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그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이제 필기 숫자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노드가 두 개가 아니라 뭐 60개. 왜 그러냐면 8x8로 표현을 해도 거기에 픽셀이 88, 64, 64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최소 수백 개 내지 수천 개 또는 요즘은 뭐 그런 건 완전히 장난감이고 뭐 6만 개 막 60만 개 이렇게 수집을 해 쓰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것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으로 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그 아이디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 가중치 값을 난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난수로. 그 파이썬 같은 데서 그 랜덤 호추럼 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필연적으로 그거 가지고 인식을 해보면 그 이 손실함수라는 것이 굉장히 그 후진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델타 W를 계산해서 갱신하고 또 다시 해보고 또 손실함수 계산해보고 또 그 수정값 만들어서 또 갱신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중치가 얼마나 잘 오는지를 평가하는 이 손실함수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손실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이 손실함수를 낮추는 손실함수는 결국은 그 가중치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오차를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샘플을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집어넣고 이 정답이 있으니까 집어넣고 나오는 값하고 예측한 값하고 정답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000개에 대해서 다 하면 이제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그 오차죠. 그래서 이제 오차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손실함수가 있을 때 이 델타 W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저게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미분이죠, 미분.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를 상기를 해보면 이제 미분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낮은 점으로 가장 낮은 점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미분이거든요. 미분이죠. 미분은 그 만유인력을 개발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아마 미분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못했을 거예요. 비행기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비행기. 뭐 유체역학 막 이런 것들이 다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손실함수를 옵티마이저는 값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비행기 날개 모양이라든지 날개 너비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결정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정말 핵심적인 게 그 미분이죠, 미분. 근데 기계학습도 그걸 쓰는 거예요. 언제 쓰냐? 지금 현재 가중치 값이 랜덤하게 설정을 해놨더니 너무 후진 거예요, 점수가.
그러면 이 점수를 낮추는, 오류를 낮추는 방향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가중치를 도대체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는지를 미분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거 이제 실제로 요 6번행에서 더해가지고 갱신을 하고 가서 다시 해보면 뭐 50% 오류이던 게 뭐 45%로 떨어지고 또 반복을 하면 43%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울 때까지 반복을 하고 이제 0에 가까워진다든지 또는 계속 반복을 했는데도 성능 개선이 더 없으면 수렴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고 그 순간에 가중치 값을 이제 저장을 하고 이놈을 이제 현장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이제 그놈을 집어 넣어가지고 뭐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죠. 자,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단순한 문제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문제는 정말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단순한 건 이제 분류죠. 분류죠. 금방 봤던 게 분류예요. 근데 걔는 환자냐, 정상이냐, 불량이냐, 우량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분류는 아주 단순한 예를 이제 보여줬던 거고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요런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비행기인지 자전거인지 곰인지 고양인지 이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전거도 오만 가지 자전거가 있잖아요. 멀리 찍은 거, 가까이 찍은 거, 밝을 때 찍은 거, 어두울 때 찍은 거, 뭐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앞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뭐 넘어져 있는 놈, 뭐 고장난 자전거, 뭐 오만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심한 것을 그 다 자전거는 자전거라고 얘기하고 비행기는 비행기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검출 문제도 있어요. 사람이 오브젝트 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저 빠져나와 집에 간다고 그러면 쭉 가면서 계속 그 디텍션을 하는 거죠. 앞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뭐 피해서 간다든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디텍션이 이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요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직사각형으로 레이블링을 해요. 사람이 일일이 해야 돼요, 저거. 일일이. 그래서 사진을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수집을 한 다음에 사람을 검출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러면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보통 복잡하니까 직사각형으로 하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4개의 값이 있으면 되죠. x1, y1, x2, y2 해가지고 양 꼭지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개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복잡한 게 어떤 사진 같은 경우 사람이 한 명 있고 어떤 건 막 2명 있고 어떤 건 막 30명 있고 어떤 건 50명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동차네요. 자동차도 지금 여러 대를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10만 장이 있는데 10만 장에 대해서 저런 오브젝트를 박스로 레이블링 한다는 게 아주 고된 작업이죠. 고된 작업이죠. 근데 누군가는 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된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요하면 뭐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도 있고요.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또 뭐 코코라는 데이터셋도 있고 걔들은 뭐 수십만 장씩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놨죠. 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뭐 구글에서 만든 뭐 오픈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고 또 컴피티션도 하고 그래요. 뭐 구글 같은 경우 뭐 오픈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누가 성능이 제일 좋은지 해서 뭐 1등한테 뭐 1,000만 원을 주고 뭐 가령 뭐 그런 식의 대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제 원동력 중에 하나고요. 이제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인데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이제 박스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화소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린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화소들을 어떤 컬러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은 정말 레이블링이 어려운 작업이죠.
하나 하는데 아마 최소한 몇 분씩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레이블링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것도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사과 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나무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과를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무료예요. 그 다운 받아 가지고 사과나무 찍어서 일일이 박스로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 어떤 폴더에다 다 저장을 하고 그 충분히 모이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레이블링 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네, 레이블이 되지 않은 데이터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서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그러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 레이블이라는 게 결국 정답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네, 것을 레이블이라고 그죠. 하시죠. 네네, 정답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다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랩에서 하는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지청하고 이제 사과단 로봇 만드는 그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원예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농진청에 한 산하의 연구소더라고요. 연구소가 4개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예원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농장도 있더라고요. 사과나무 농장이요. 그래서 원예원은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숙성이 되면 그때 이제 사과나무를 찍고 또 근접 촬영도 하고 멀리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뜩 찍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레이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사과정 학생이 아까 얘기한 그 레이블링 툴을 지 PC에다 다운받아 가지고 사과를 일일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레이블링을 하는 것이 되게 그 레이버 인텐시브한 작업이죠. 그 노동 집약적이고 또 그것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 딴 로봇을 만들어야 되면 이게 이제 그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과나무를 찍으면 사과가 다 이렇게 이쁘게 다 보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반쯤 나뭇잎에 가린 놈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노출이 돼서 잘 보이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그 포커스 바깥에 있어서 좀 흐리게 보이는 놈도 있고 두 개가 막 겹쳐 있는 놈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한 네다섯 개가 막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네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막.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놈 하나만 이렇게 레이블링을 할까? 아니면 네 개를 다 할까? 그 다음에 그 비전에서 보통 오크루전이라고 그러는데 오크루전이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그 가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반쯤 가려 있는 애는 그 뭐 보이는 부분만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출을 해서 그 안 보이는 부분도 대충 여기까지 그 영역을 점유한다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건지 박스로 할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그 세그멘테이션으로 영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폴리곤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각형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논의를 해가지고 그냥 박스로 하자. 그리고 이 사과를 레이블링한 또 데이터셋이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수백 장을 레이블링을 해놨더라고요. 걔들은 이렇게 폴리곤을 써서 레이블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박스로 레이블링을 했고 굳이 뭐 폴리곤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그 미네소타 대학은 보이는 부분만 했더라고요. 나뭇잎이 한 반쯤 가리면 그 안 보이는 부분 아니고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폴리곤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해야 그 로봇이 나중에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딸라면.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해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200장을 해놨는데 석사과정 학생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할 때 노동 집약적인 혼자 못하고 여러 명이 하는데 우리 실험실에 이제 그 학부학생들이 와 있어가지고
야, 너네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 얘들이 아무래도 대학원생만 못 해가지고, 뭐, 그냥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죠. 그건 뭐 그냥 이렇게 사람이니까 하잖아요. 사과 같은 건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부 학생들이 한 게 틀린 게 많아가지고 지가 다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과정 학생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올해도 또 레이블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야, 너 좀 더 해라. 100장만 더 해라.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다 해놓아야 돼요. 정답을 안 알려주면 인공지능 혼자 못 해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것도 수천 장을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아마 사람 한 장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대여섯 장, 좀 많으면 한 1, 20장 정도의 사진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아기한테 보여주고, 이거 자전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냥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도 자전거라고 그러고, 바퀴가 큰 놈도 자전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은 추론을 해가지고, 일반화를 해가지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사람처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few 샷을 조금만 보여줘도 얘가 사람처럼 하게 좀 하자. 그런 연구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류는 수천 장, 수만 장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거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퍼셉트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1차 인공지능하고 같이 추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아까 이제 퍼셉트론이 있는데 해당되는 눈길을 곱해서 그냥 다 더해가지고 무슨 활성함수도 집어 넣어가지고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분간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선형방정식이거든요. 즉 직선이에요, 직선. 3차원 같으면 이 평면이죠, 평면. 평면. 평평한 평면이죠. 그러니까 평면을 가지고 이 공간을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퍼셉트론이라는 게.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1,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이 공간을 나타내는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위쪽에 있으면 너는 플러스 1, 너는 환자. 또 아래쪽에 있으면 너는 마이너스 1, 즉 정상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선형 분리가 가능하면 퍼셉트론은 이런 애들은 그냥 100% 맞춰요.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으로 하면 이 샘플이 10,000개건 10만 개건 이 선형만 만족을 하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지 100%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퍼셉트론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선형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애시당초. 100% 인식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퍼셉트로는 이런 데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봤던 자연 영상이라든지 필기 숫자라든지 또는 의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선형이거든요. 이런 식의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포를. 그래서 안 돼요. 그 이제 요것을 아까 그 책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고 타당하니까 이제 푹 거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소강 상태로 빠지고 침체기에 빠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야 그러면 퍼셉트론을 좀 확장을 하면 얘도 다 100% 가깝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연구를 지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모은 게 아까 얘기했던 Parallel Display Processing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책이 제안한 그 핵심 아이디어는
야,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개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요놈 두 개는 이제 플러스 1이니까, 아까 퍼셉트론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네 개를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퍼셉트론 요 놈을 쓴다고 그러면 얘가 틀리는 거고, 요 놈을 쓴다고 그러면 얘가 틀리는 거고, 퍼셉트론 요렇게 쓰면 얘가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직선을 긋든 간에 하나는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오분류가 된다는 거죠. 오분류가. 그래서 이제 요 단순한 상황을 가지고 그 학자들이 이제 머리를 싸냈는데 어떻게 하냐? 퍼셉트론 두 개 쓰자. 그래서 1번 퍼셉트론 쓰고 2번 퍼셉트론 쓰고 그래서 1번 퍼셉트론에 집어넣었을 때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 퍼셉트론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여가지고 얘는 요 두 개로 공간을 나눠주고 얘는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을 나누면 되지 않냐. 그러면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1번 퍼셉트론이 플러스라고 그러고 2번 퍼셉트론이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이 되면 걔는 그 1번 부류. 그러지 않은 이쪽 영역이나 이쪽 영역이면 이제 마이너스 1 부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발상이죠.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퍼셉트론을 이제 그려보면 1번 퍼셉트론이 이제 요거고요. 아까와 똑같네요. 마이너스 0.5, 1, 2번 퍼셉트론은 이제 여기다 1.5를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주고 마이너스 1.0 주면 요 직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퍼셉트론. 요놈 두 개를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이제 1번 퍼셉트론, 얘가 이제 2번 퍼셉트론. 그러면 원래 특징 공간이 이제 x1, x2였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G1, G2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G1, G2 퍼셉 공간, 이게 이제 원래 공간이고, 이 G1, G2 공간을 보면, 이 A하고, C가 여기, 그죠. 여기 이제 C라는 공간하고, 이 A라는 공간은 2점으로 떨어지고, 2점으로 떨어지고, 이 중간에 있는 공간, 부분 공간은 2점으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간에서 보면, 이렇게 퍼셉트론 하나 더 쓰면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번 퍼셉트론, 즉 이 공간을 나누는 퍼셉트론 하나 더 쓰면 된다. 그래서 퍼셉트론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이 나오면 또 다른 퍼셉트론을 순차로 연결을 하면 그 요런 퍼셉트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데이터를 100%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1986년도에 그 발표된 아이디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우리 전북대 있는 대학원생들도 뭐 좀 지도교수가 푸시여가지고 야 너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퍼셉트론 좀 어떻게 여러 개를 쓰든지 하여튼 뭐 너 알아서 좀 한번 해봐 그러고 막 푸시를 하면 뭐 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낀 거 맞춰가지고 뭐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무슨 그 뭐 물리학이나 고등 수학에서 쓰는 막 그런 아주 그 어려운 수학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퍼셉트론이 공격을 받아서 소강 상태로 빠졌을 때 애도 이 분야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뭔가 생각하고 다듬고 생각하고 다듬고 이런 일을 그 한 10년 이상 계속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막 실험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새로 정립이 된 거죠. 자, 층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인풋 레이어, 입력층이죠. 이게 이제 아웃풋 레이어. 아까 있던 애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층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은닉층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 이제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층이 3개짜리가 됐죠.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게 더 깊어졌죠, 층이. 깊어졌어요. 2개 층이 3개 층이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이제 D의 그 특징이 입력이 되고 D의 여기가 출력층의 노드가 하나였던 게 이제 C개가 되고 이제 필기 숫자 같으면 부류가 10개잖아요. 0에서 그 9까지. 그러니까 이 출력층의 노드가 이제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히든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해졌어요. 가중치도 아까는 한 뭉치만 있었는데 이쪽에 한 뭉치가 있고 이쪽에 한 뭉치가 있고 그래서 U1이라는 가중치 집합, U2라는 가중치 집합이 있고 이렇게 됐죠. 이것을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이름 앞에 멀티레이어, 레이어가 여러 개라고 그래서 멀티레이어라고 붙여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죠. 다층 퍼셉트론. 줄여서 MLP 이렇게 보죠. MLP. 아주 유명한 모델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거의 뭐 한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성숙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야 뭐 가격도 정말 싸고 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뭐 그 이 기계 같은 건 좀 비싸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되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보편 기술이 돼 가지고 근데 한 15년 전만 해도 이제 인식률도 낮고 그래 가지고 인식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업체한테서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 회사는 잘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고속도로나 국도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수만 장을 수집을 했어요. 낮에 거 밤에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놈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 보면 어떤 놈은 쉬운 것도 있어요. 뭐 번호판이 깔끔하고 잘 찍힌 놈. 어떤 것은 뭐 흐리게 찍힌 놈, 뭐 또 자동차 번호판 자체가 훼손돼서 잘 안 보이는 놈. 하여튼 뭐 그런 걸 잔뜩 주고 뭐 인식률을 얼마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생들은 꽤 고생을 해가지고 대략 그 요구하는 성능을 맞춰서 줬는데 그때 우리가 썼던 게 이 다층 퍼셉트론이었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꽤 잘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그 한 시대를 풍미를 했던 모델이고요. 아까 그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는데 신경망 계열이 아닌 SVM이라는 게 한번 또 등장을 해가지고 걔가 또 한 시대를 풍미를 해요. 얘보다 더 잘했거든요. MLP보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이제 딥러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딥러닝. 자, 여러분이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딥러닝이 도대체 뭔지. 뭐냐면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 퍼셉트론은 2층이었죠. 근데 얘는 층이 3개죠. 더 깊어졌죠. 더 딥한 거죠. 더 딥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아까 퍼셉트론이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서 2개의 층인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층이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풋 층은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통과만 시키는 애고 출력층에서 아까 얘기한 그 곱셈하고 다 더하고 그 활성함수 적용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층은 하나라고 그래서 보통 그냥 싱글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히든층에서도 아까 얘기한 그 연산이 일어나고 출력층에서도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서는 연산이 일어나는 것은 속을 채운 그 원으로 그렸고 여기는 이제 그냥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일일이 바이패스 통과만 시키는 애라
이제 연산이 없어서 이제 빈 걸로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세 층이 아니라 이제 두 층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건 한 층인 퍼셉트론하고 두 층인 다층 퍼셉트론을 보면 깊어졌잖아요. 깊어졌죠. 층이 많아져가지고. 딥러닝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은닉층을 더 많이 두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거죠. 그래서 은닉층이 하나뿐인데, 이제 은닉층 1, 은닉층 2 해가지고 은닉층 L-L. 뭐 이놈을 5개를 둘 수도 있고, 또는 10개를 둘 수도 있고, 50개를 둘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작으면 한 5개 층 정도, 그리고 많은 것은 뭐 50층 또는 150층인 뭐 그런 신경망들을 많이 써요. 굉장히 깊죠. 깊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1986년대에 다층 퍼셉트론을 그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신경망을 살려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은닉층을 그 생각이 없어서 하나만 뒀냐? 그 사람들도 2개, 3개, 뭐 4개, 5개 생각을 안 했을까? 생각을 당연히 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문제는 층을 깊게 하면 당시에는 학습이 잘 안 됐어요. 학습이. 그래서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이놈이 그 낮은 성능에 머물러 가지고 더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층을 1개 아니면 많으면 2개 히든 층을 은닉층을 1개 아니면 2개를 두면 이게 막 95%까지 가고 그러는데 이놈을 더 늘리면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습이 잘 안 됐던 것은 뭐 어떤 수학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수학적인 문제. 좀 알고리즘적인 문제죠. 또 하나는 데이터셋이 작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층이 늘어나면 학습 알고리즘이 알아내야 되는 그 가중치가 뭐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벌써 그 한 세트만 있었는데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데이터는 작은데 알아내야 되는 그 가중치는 많고 쉽게 얘기하면 그 방정식이 그 어, 변수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방정식을 풀이해야 되는 그 값은 몇 개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없잖아요. 풀 수 없죠. 뭐 그런 비슷한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깊어지면 반복을 또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병렬 처리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였죠. 보통 대학 실험실이 범접하기 힘든 뭐, 뭐, 그 과제비가 엄청 많은 실험실이 몰라도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딥러닝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살아난 것은 사실은 딥러닝이 무슨 막 그 전에 없던 뭐 이론이 팍 생겼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규칙 기반으로 하다가 기계학습으로 확 바뀐 건 정말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거든요. 뭐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발상이 다른 거죠. 근데 딥러닝은 사실은 층을 늘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있어요. 층을 좀 늘려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그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깊게 만들어도 이게 이제 학습이 됐던 이유가 일단은 GPU라는 게 생겼죠. GPU. 그 병렬 처리를 하는 거. 원래 GPU는 이름도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우리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그 두뇌에 해당하는 연산하는 것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죠. 이거 CPU가 안 들어있는 컴퓨터는 없어요. 요즘은 CPU 속에도 뭐 멀티코어라고 그래가지고 뭐한 5개 막 8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한 5개 내지 8개 정도 잡은 병렬로 그 처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더 병렬 처리를 잘하는 게 이제 그
아이고, 이게 GPU인데, 이게 그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GPU를 만든 이유는 병렬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 그래픽스 하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 길거리에서 많이 봤을 텐데, 어디 그 PC방 이런 데 보면, 아, 최신 GPU 무슨 모델을 뭐 새로 뭐 개비를 했다고 막 하면서 크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PC방에 PC에다가 GPU를 더 좋은 걸 갖고 꼽아가지고 더 빨라진 거예요. 즉, 3차원 그래픽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이 매끄럽게 막 진행이 된다. 너 게임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GPU를 요 딥러닝이 갖다 쓴 거죠. 딥러닝.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연산들이 다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GPU가 값이 싸졌어요.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아주 높은 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사다가 이런 PC에다 꼽으면 작게는 10배, 많게는 한 100배 정도 그 속도 향상이 있어요. 100일이 학습원에서 100일이 걸렸다고 그러면 이제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 걸리던 것은 한 2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속도 향상이고요. 심지어는 요즘 뭐 이렇게 USB처럼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0만 원 주면 이제 그거 사다가 이렇게 USB 그 꼽는 데 있잖아요. 꼽으면 뭐 5배 내지 한 10배 정도 빨라지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하드웨어가 좋아진 것도 있고 또 결정적인 게 데이터셋이 이제 커졌죠. 예전에는 데이터셋을 모으려고 그러면 레이블 하는 것도 힘들지만 데이터셋 자체를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데이터셋을 수월하게 수집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막 올리잖아요, 막 이런데 그 인터넷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수집을 하면 그 뭐 자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수억 장, 수십억 장 모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모아서 뭐 서비스하고 그런 사이트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넷이 결정적인 또 역할을 했죠. 이제 모으는 건 됐어요. 근데 아까 배준수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레이블링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건 돈을 쓰면 되니까요. 돈을 쓰고 이제 사람을 쓰면 되니까 그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궁어문 통한다고 그 아마존에서 그 미케니컬 턱이라는 웹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미케니컬 이름도 이상한데 그 미케니컬 턱이 이렇게 뭐 어디 상자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사람 흉내를 내면서 마치 그냥 그 자동 인형이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걸 이제 미케니컬 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터키시 터키 있잖아요, 나라. 뭐 거기에서 그런 비슷한 이제 기계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미케니컬 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 웹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까 필기 숫자를 잔뜩 모았어요. 그래서 걔를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은 8이라고 그러고 7은 7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미케니컬 턱에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 하나 레이블링 하는데 뭐 50원씩 준다든지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 앉아서 그 응. 예, 거기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50원씩 하면 뭐 1000개 하면 뭐 하룻밤에 5만 원 벌잖아요. 뭐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레이블링을 귀찮으니까. 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샘플 하나에 대해서 한 사람만 레이블링 시키는 게 아니라 뭐 5사람 레이블링을 시켜가지고 뭐 333 어떤 사람은 또 2, 1이라고 그러면 3이 3개니까 뭐 최종적으로 3이라고 그렇게 확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제 쓰고 그러죠. 레이블링을 할 때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커진 것도 있고
이제 학습 알고리즘도 많이 발전을 했죠. 뭐 레루 활성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 기법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손실함수도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고 옵티마이저도 그러고 뭐 이런 그 학습 알고리즘들이 발전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딥러닝이 실제로 이제 가능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이라든지 또는 그 센 기업 이런 데서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도 그래야 되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짜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옳지 이제 잘 되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이거 오픈을 할까?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오픈 소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살아있는 거 이제 이 텐서플로 얘들은 이제 구글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파이토치라는 건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는데 요 두 개가 나머지는 다 죽고요. 요 두 개가 지금 그 딥러닝을 코딩을 할 때 지금은 다 딥러닝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뭐 꼭 딥러닝을 코딩한다고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쓰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죠. 그 제 책은 이 텐서플로우로 되어 있고 그래요. 지금 점유율 싸움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은 파이토치가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파이토치가. 얘가 이제 저는 이제 파이토치 가지고 코딩을 안 해봐 잘 모르는데 텐서플로우는 되게 많이 해봤고요. 훨씬 개념적으로 깔끔하고 이제 코딩하기가 편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토치가 지금은 좀 힘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아까 얘기한 깊은 다층 버섯드론이고.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게 얘는 데이터 입력 자체가 일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필기 숫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 가로로 뭐 28, 세로로 28이라든지 그래서 28 by 28 영상 또는 아까 봤던 자연 영상 같은 경우는 512 by 512 또는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2000 by 2000 이렇게 2차원 구조를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본 신경망은 이 1차원이란 말이에요. 1차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이 다층 퍼셉트론에다가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일렬로 이렇게 느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행을 뒤에다가 또 두 번째 행 붙이고 그래서 일렬로 쭉 길게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에 오른쪽에 화소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뭐 좌측 위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2차원적인 어떤 그런 이웃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소가 빨간색이면 옆에 있는 놈도 빨간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어떤 경계에서는 값이 확 바뀌지만 그 경계가 아닌 점들이 훨씬 많잖아요. 걔들은 이웃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놈을 일렬로 쭉 펼쳐버리면 그런 공간적인 아주 중요한 정보가 많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런 컨볼루션 신경망이 나왔죠. 딥러닝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에요, 딥러닝에서. 컨볼루션 신경망. 얘는 뭐 사람도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고 여러 시각세포에 뭐 요런 식의 어떤 배열 같은 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얼추 모방한 게 이게 1980년대인가 나왔던 거예요. 이름이 이제 네오코그니트론인데 뭐 후쿠시마라는 이제 일본 사람이 제안한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일천억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구현돼 가지고 이제 쓰이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쓰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은 요게 이제 이미지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커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커널을 갖다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랑 비슷해요. 이게 2하고 해당되는 놈끼리 곱해요. 다 더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그것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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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다가 계속 이 커널을 움직여가면서 계산해서
해당하는 데 쓰고 해당하는 데 쓰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게 컨볼루션 연산인데, 이 컨볼루션 연산은 그 신경망이 나오기 전에도 신호 처리라든지 뭐 영상 처리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연산이에요. 근데 그놈을 이제 신경망에다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32바이 32 들어오면 컨볼루션 연산을 해가지고 뭐 28바이 28, 그 다음에 얘는 그 깊이가 6인 어떤 요런 그 텐서로 만들고 또 뭐 풀링을 하고 또 컨볼루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 일렬 구조 있었잖아요. 그 완전 연결이라고 그러는데 그놈을 뒤쪽에 붙이고 이제 이런 구조의 신경망을 새로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그 사실은 이것은 또 뭐 완전히 뭐 새로운 그런 건 없어요. 이미 신호철이나 쓰던 그런 컨볼루션을 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다칭 퍼셉트론을 뒤쪽에 붙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층을 깊게 만든 거예요. 얘는 지금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여섯 층인데 뭐 열 몇 층이라든지 50층이라든지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랬더니 엄청 잘해요. 필기 숫자 그 엠니스트라고 그 미국 연구소에 만든 게 있는데 걔는 훈련 집합이 그 6만 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류별로 6천 자씩 있어요. 꽤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별도로 그 만자가 테스트 집합으로 있어요. 그러면 6만 자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다음 학습이 끝나면 이 만자를 집어넣어서 몇 자나 맞추는지 보면 지금 만자 중에 한 30자 정도 틀리는 게 지금 가장 잘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 근데 틀리는 애들도 보면 이게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뭐 그 0인데 꼭지가 약간 길어가지고 6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 이제 그렇게 애매한 사람도 좀 애매한 그런 애들만 한 30자를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추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 됐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그런 그 필기 숫자 데이터 엠니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 그 대학원생일 때 또는 전북대 첫 부임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논문들을 엄청 써댔어요. 뭐 엠니스트 가지고 나는 성능이 어쩌네 뭐 이런 방법을 했더니 또 어떤 사람 뭐 저런 방법을 했더니 뭐 성능이 어떻게 됐네 막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는 시대는 지났죠. 그리고 학부생들이 이제 인공지능 들을 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가지고 그 이렇게 그 실험하는 그런 장난감 데이터가 돼버렸어요. 장난감 데이터가. 그런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보면 되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도 일종의 그래도 아까 얘기하는 퍼셉트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이쪽 네네. 그래요. 지금 요 부분이 아까 딱 봤던 요거죠. 요거. 요거 두 층. 딱 이거죠. 요거요. 그림을 이제 다르게만 그린 거예요. 뒷부분에 딱 분류할 그죠? 때만 그걸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부분에서는 컨볼루션 풀링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분류는 안 해요. 그리고 특징 추출하는 거예요. 특징 추출을. 그리고 이놈이 충분히 그 특징이 그 변별이 될 정도로 좋아졌을 때 이놈을 일렬로 쭉 이렇게 그 만든 다음에 얘가 이제 일렬로 만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다층 퍼센트는 일렬로 만들어야만 뭐 하니까요. 그래서 일렬로 만들고 여기서 그 한번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10개 부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이자라고 그래서 이자만 딱 1이 나오고 나머지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프로버빌리티로 나오거든요. 뭐 0.1, 0.8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놈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놈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쭤봐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계학습도 옛날 방식의 기계학습이 있고 딥러닝의 기계학습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이 딥러닝의 기계학습은 그냥 이 샘플을 그냥 원본 영상을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풀링을 하면서 지가 특징을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뭔지를 지가 자동으로 학습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 추출하고 분류를 동시에 학습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전 방식은 제가 다층 퍼셉트론을 써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특징 추출은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갖다 구현해서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 우리 문제에 적합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 고안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특징 추출이 되면 그 특징을 그 다층 퍼셉트론에 입력으로 주어서 요것은 기계학습이 하는 거였죠. 이게 예전 방식의 이제 기계학습 방식이었죠. 그래서 요 특징을 사람이 설계를 한다고 그래서 보통 수작업 특징 이렇게 얘기하죠. 수작업 특징. 핸드 크래프티드 피처라고 그렇게 불러요. 딥러닝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금방 얘기한 그거죠. 야, 원본 영상을 주는 거예요. 특징 추출을 우리가 별도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특징 추출도 지가 학습으로 알아내고, 분류도 학습으로 알아내고. 이게 꼭 필기 숫자뿐만 아니라 자연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결국 어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지금 특징 추출과 분류를 하는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코딩을 하냐? 이걸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컨볼루션 연산을 막 C나 파이썬 가지고 짜고 그러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학습하려고 그러면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값을 가지고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코딩을 한다? 이거 뭐 끔찍한 일이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층을 텐서플로우도 그러고 파이토치도 그러고 한 줄이면 돼요. add 레이어 해가지고 층 하나 집어넣으라. 얘는 컨볼루션 층이다 해서 뭐 2D 컨볼루션이다 그러면 add 레이어 2D 컨브 한 다음에 컨볼루션이 이제 이런 걸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는 3x3 커널이잖아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3x3 할 건지 5x5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매개 변수로. 그렇게 하면 요 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요 층이. 그 다음 풀링층도 비슷하게 그냥 한 줄로 add 풀링 하면 되고 또 여기 컨볼루션도 또 반복해서 add 2D 컨보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놈을 C인데 CP 해가지고 뭐 한 10개 정도 반복하고 싶으면 그냥 그 줄만 계속 더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코딩이 쉽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는 FC라는 풀리 커넥티드 층을 뭐 댄스라고 부르거든요. 댄스층을 넣고 댄스층 넣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모델링을 해놓으면 네, 지가 이제 거기에 파라메타 조정하는 거는 네, 이제 학습을 통해 통째 학습으로 지가 다 하죠. 파라메타를 네, 조정을 네, 해준다는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신경망 구조를 코딩하는 부분이고, 코딩이 끝난 다음에 그 밑에서 그 fi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제가 코드는 다 뺐는데 코드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네. 그래서 fit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그 fit한 다음에 그 뭐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주고 그래서 한 두 줄 정도만 집어넣으면 학습이 돼요. 응.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뺐는데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자꾸 얘기했던 이제 그 필기 숫자는 걔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례로 들기가 좋아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학부 학생들 그 한 학기 동안 가르칠 때도 그 엠리스트라는 필기 숫자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굳이 걔는 요즘 PC가 빨라가지고 그 6만 자나 되지만 그 GPU가 없어도 그 CPU 있는 컴퓨터만 가지고 보통 컴퓨터 가지고도 뭐 한 몇 분이면 학습이 끝나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줬던 자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작어도 한 256바 256이거든요. 그 칼라니까 채널도 R 채널, G 채널, B 채널이고 그런 그 데이터가 수만 장 내지 수십만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학습시키려고 그러면 이건 그 GPU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GPU가 있다든지 대학원생들 같으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신경망 구조 코딩하고 그 fit라는 함수 추가하고 그래서 그놈을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이제 그 몇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놈을 실행 이러면 이제 지가 데이터 읽어드리고 그 이 구조 만들고 이제 데이터 가지고 fit라는 함수가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내부에서.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면 걔가 이제 그딱 끝나죠. 근데 그 금방 얘기한 자연 영상 이런 것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그 학부학생들하고 그 실험하기는 힘든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미 이렇게 깊은 신경망을 아주 그 이 고도의 신경망 그 큰 신경망을 막 수백만 장의 자연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아까 가중치를 결국은 알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을 마치고 그 가중치를 그 파일에다가 그 저장을 해가지고 오픈을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미 이미. 예. 그걸 뭐 옥스퍼드 대학도 한 데도 있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뭐 구글도 하고 오픈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놈을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가져다가 거기서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만든 레스넷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50증짜리 레스넷 5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레스넷 50 로드해라 이런 한 줄만 해주면 그 파일을 다 학습이 이미 된 놈을 로드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속에서 딱 형성을 해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새로운 자연 영상을 집어넣고 프리딕트 이러면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 전이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미 그 학습이 된 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도메인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 코딩도 아주 쉽고요. 네. 요즘 내용이 많으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아니, 하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그 9시까지 하면 되겠죠. 아니, 저는 그, 사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수업이 많아서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되게 또렷또렷해져가지고 여러분이 좀 저 자세하게 천천히 한 뭐 9시 반까지 해달라면 해드릴 수도 있어요.
좀 더 9시 반까지 할까요? 아니요, 오늘 힘들, 그러면 9시까지 제가 그냥 그 남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병원 같은 데서 생기는 수치 데이터. 걔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직선 데이터잖아요. 뭐 혈당, 뭐 혈압, 뭐 콜레스테롤 수치. 그런 데이터도 예를 들었고, 이제 필기 숫자나 자연 영상처럼 2차원 구조를 가지는 어떤 데이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하고 성질이 완전히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뭐 심전도. 이게 여러분 누워있으면 계속 시간대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또 뭐 주식 시세. 네, 이게. 어떤 시간축이 있는 거죠. 음성 인식 데이터 이런.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다층 퍼셉트론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신경망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성질이 잘 안 맞죠. 성질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또 처리하는 새로운 이제 신경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순환신경망이에요. 순환신경망. 순환신경망은 기본 아이디어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아까 다측 퍼셉트론이거든요. 이것을 아까는 좌우로 그렸는데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90도 틀어서 그린 건데, 여기가 이제 입력이 들어가면 은닉층으로 가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가는 이런 건데, 이 은닉층에 있는 은닉층 노드 간에는 이 엣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쪽으로만 이렇게 데이터가 흐르는 이런 구조인데, 순환신경망은 요 은닉층에서 자기들 노드끼리 또 이런 엣지가 있는 애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시간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냐? 근데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펼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1이라는 순간, 이게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해가지고 T라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입력을 주면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때그때 또 출력을 내주는 이런 구조의 신경망으로 변모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근데 얘가 또 단점이 있는데 우리 자연어 문장도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나는 오늘 수업이 많아서 뭐 몇 시간 수업을 했는데 뭐 배가 고프고 뭐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뭐 정신은 멀쩡해가지고 뭐 강연이 뭐 즐겁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단어가 50개, 60개. 근데 사실은 이게 문장이 길지만 이게 핵심 구조를 보면 맨 앞쪽에 나타나는 주어하고 저 뒤쪽에 나타나는 서술어. 결국 나는 뭐 어쩌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디펜던시잖아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은 뭐 부사라든지 뭐 형용사라든지 목적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쪽에 있는 단어하고 저 뒤쪽에 있는 단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에 너무 먼 거예요. 음. 이런 일반적인 구조를 쓰면. 왜 그러냐면 주어가 여기에 들어가고 서술어가 여기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한 신호가 뭐 죽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거죠. 신호가. 그래서 뭐 언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는 되는데 성능이 어떤 한계에 머물러 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자연어 사람들이
잘하는데 이것도 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됐어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5년 됐네요. 5년 됐는데 얘가 성능을 또 한 단계 딱 점프 시켜준 거예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이 쓰는 팝하고 또는 구글 트랜스레이트 같은 언어 번역기가 지금 다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잘하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전에 쓰던 LSTM 이런 모델을 트랜스포머로 대치를 해서 지금 잘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마 좀 있으면 그 자동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해주는, 그래서 통역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잘 하고요. 그러면 트랜스포머는 도대체 뭐냐? 이 어텐션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어텐션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이거 사진 보고, 야, 지금 그 여자 선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데 쳐다볼 사람 없잖아요. 여기를 쳐다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을 하는 거죠. 여자 선수 얼굴을 보고,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어텐션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이미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문장도. 그래서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번역을 해서 지금 영어 문장을 생성을 할 때 한글 문장이 어디께를 들여다봐야 그 번역 성능을 가장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이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그 구조인데 아주 기기묘하게 생겼어요. 이름도 뭐 멀티헤드 어텐션, 뭐 피드포러드. 이 피드포러드는 그 똑같아요. 그 다층 퍼셉트론이요. 다층 퍼셉트론.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 고안한 뭐 그런 거고, 뭐 이런 것도 새로 고안한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 들어있고. 그래서 꽤 복잡한데 저도 이제 이걸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 컴퓨터 비전이라는 책을 새로 쓰는데 이제 10장을 트랜스포머를 쓰는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그냥 이 논문을 수십 번을 읽어보고 관련 문헌을 읽고 그래서 지금은 한 95%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여러 가지 수식도 있고 막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이게 팝하고로 이제 번역한 거고요. 요것은 그래서 원래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언어 번역에 쓰려고 그 자연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컴퓨터 비전이 아니라. 근데 이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자연어에서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비전에도 갖다 쓰면 잘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비전 하는 사람들 이제 갖다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오브젝트 디텍션 데모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데모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여기 접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원래는 지금 그 데모도 같이 하고 그러려고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뭐 PC나 이런 데 있는 그 영상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놈을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몇 초 만에 이렇게 이제 그 오브젝트를 디텍트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꽤 정확하게 했잖아요. 꽤 정확하고. 그러고 이게 어떤 물체인지 퍼슨이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확률도 거의 99.9%로 퍼슨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세그멘테이션 아까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픽셀별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을 집어넣으면 이 백팩, 이 색은 백팩, 여기 백팩 맞췄죠? 99.4%로. 요거네요. 요거하고 요거 엄브렐러 요거 색깔별로 지가 인식한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 확률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죠. 트래픽 라이트. 이게 주황색인데, 뭐, 요거 찾은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잘해요. 잘해요. 그 요것은 이제 캡셔닝인데, 이런 영상을 주면, 이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문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거의 정확하게 했잖아요. Two soccer players are competing for the ball.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당히 얘가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웹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요것은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요것은 아까 얘기했던 시계열 데이터 LSTM을 이용해서 농산물 수율량 예측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나이파 과제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농산물 수율량 예측하는 거, 뭐 그런 걸 맡았어요. 그래서 미래 예측 문제는 정말 많죠. 그래서 뭐 날씨 예측이라든지 이미 이것은 뭐 기상청에서 뭐 지금 계속 해오는 거고요. 뭐 주가 예측, 비트코인, 뭐 기기장치권 뭐 이런 거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컬 푸드는 완주군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고, 용진 로컬 푸드 저는 이제 송천동이라 자주 가는데 항상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딸기도 맛있고 뭐 토마토도 맛있고 그래서 자주 저희 사다 먹는데 아주 성공한 모델이고, 그죠? 뭐쭉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아주 필라서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1인 1표 가지고 의사결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10,000원어치 팔면 9,000원을 농민한테 주고 10%만 매장에서 떼고요. 그다음에 상품 포장하고 가격 결정은 농민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생산팀이 있어서 거기서 권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놈은 3,000원 딱지를 붙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입력을 하면 그거 있잖아요. 바코드 이런 거 나오면 자기가 이게 딱 붙여가지고 자기 매대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가 너무 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모품 비슷하게 되고 자기 주권도 잃고 많이 그러잖아요. 뭐 자본한테 혹사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메디앙하고 과제를 자꾸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졸업생이 이제 창업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쪽에서 포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기 전주에 있는 로컬 푸드 여러 군데 깔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구례 뭐 이천 해가지고 전국에 뭐한 3, 40군데 깔아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매량 데이터인데 뭐 이런 이상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농민이 뭐 3kg인데 뭐 이렇게 뭐 30이라고 찍는다든지 뭐 오타 같은 거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상치 같은 거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시계열 데이터 있으면 잘라가지고 이제 훈련 집합 구성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계절성도 모델에 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뭐 기존 모델보다 좀 나아지더라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그냥 퍼블케이션한 그런 사례고요. 이게 이제 성능 지표고, 메디앙은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획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기획 생산 팀에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납품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제고요. 또 메디앙이 중기청에서 이런 과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본 것처럼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굉장히 잘하잖아요. 잘하죠. 그래서 그런 걸 써가지고 뭐
이런 어떤 매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동선 분석 같은 거 지금은 많이 하거든요. 뭐 이마트 같은 데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분석해 가지고 그 상품 진열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 뭐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 메디앙은 이것을 그 로컬 푸드 매장에 어차피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고객들의 동선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고객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들은 들어와서 물건도 안 사고 얼쩡얼쩡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휙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그 판매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매대 진열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또 고객들한테 이제 광고 메일 같은 거 보낼 때 뭐 타겟팅 해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2년 과제를 하고 작년 1년을 하고 지금 이제 2년째인데, 어, 이게 이제 이 문제 자체도 보면 그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카메라가 여러 대 있잖아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죠. 그러면 카메라 한 대에 비치는 그런 비디오만 분석을 할 거냐? 훨씬 쉽죠. 근데 카메라가 다섯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다섯 대에서 들어오는 그 비디오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서로 오버랩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같은 사람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A라는 비디오에 나타난 이 사람하고 B라는 비디오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가 누구 같은지 또 이런 것까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이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꽤 신경을 써야만 높은 성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 카메라는 2차년도로 넘겨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멀티 카메라로 하려고 그러고 작년에는 이제 싱글 카메라로만 했고요. 우리가 그 하다 보니까 그 간과를 했는데 실제로 카메라가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넓은 영역을 찍다 보니까 이게 렌즈 왜곡 같은 게 있잖아요. 렌즈 왜곡. 그래서 그 생각보다 렌즈 왜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마크를 몇 군데 해놓고 그 마크의 실좌표하고 카메라에 나타나는 좌표를 이렇게 어떻게 잘 매칭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실제 카메라에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펼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욜로라는 그 아주 잘하는 그런 그 오브젝트 트래킹 하는 애가 있거든요. 물론 얘보다 더 잘하는 애도 있고, 금방 얘기한 트랜스포머는 얘보다 더 잘해요. 근데 이 욜로가 그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 일단은 우리는 욜로를 쓰기로 했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욜로가 지금 트래킹을 해주는 뭐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이거 하는 그 연구 교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실시간으로 데모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되기는 하는데 자기가 또 뭐 막 그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래서 뭐 깔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 두라고 그랬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비디오를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실제 도면이거든요. 이 바닥 도면인데 이게 2차원 영상에서 찾은 이 사람들을 이 좌표로 이제 매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발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런 걸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그 사람별로 이제 컬러로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어디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고 어디는 해성해성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입구로 들어와서 어떻게 돌다가 어디로 나갔고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멀티 카메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디앙이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것은 성별도 좀 구별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도 대체적으로 뭐
20대, 30대 그래서 구간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그 성별, 연령대도 인식하는 걸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거고 이게 실제로 라이브로 보이는 거네요. 라이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인공지능이 조금 본질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응용은 어디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